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안인득. 경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난동 사건을 일으켜서 사망자 5명 등 피해자 21명을 낸 안인득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 지었습니다. 안인득 씨는 사건 1개월 전 그 범행에 쓴 흉기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에는 불을 지른 휘발유를 셀프 주유소에서 직접 구매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른 후에는 비상계단 1층에서 4층을 오가면서 대피하던 주민들의 급소를 노린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이 안인득 씨는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사실 어제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냥 뭐 이 사람이 조현병이었었고 피해 망상이 심했고 또 어떤 이것이 근데 피해 망상이 어떤 기반이 되었지만 계획적인 범죄는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네네. 사실 피해 망상적인 부분이 이 사람의 어떤 범행성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공격성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의 범행의 원인인 것이죠. 모든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검찰에 송치되는 안인득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한 거 후회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후회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처벌받고 싶고 저도 불의를 갖다가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제대로 좀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제가 뭐 적용 받을 건 적용 받고 그러고 좀 풀 거는 뭐 오해점이 있으면 오해점을 좀 풀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자신이 원해서 정신병 그런 게 정신과 아닙니다. 진료를 멈췄는데 왜 멈췄어요? 멈춘 자체도 그렇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조현병 앓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자신이 병이 있는 건 아십니까? 야, 이 모습 보니까요. 김동철 원장님, 취재진과 안인득 사이에요. 이게 물론 취재진도 상당히 이제 결의에 차서 물어봤지만 안인득도 이른바 저 상황에 전혀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꼭 설절을 하듯이 아하. 강력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답을 하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한 부분들 보면 잘못한 거는 처벌받겠다. 네. 자 그럼 오해를 뭐 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정말 잘못한 걸 알고 있을까? 네. 지금 현재 그 피해 망상에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망상이 있으면 정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고. 아하. 자, 그래서 정말 잘못한 것이 살인에 대한 것들이 정말 잘못했을까? 네. 자, 이것보다는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게 더 크거든요. 네. 자, 오해를 받았고 나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응당하게 했을 것이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랑 똑같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망상적 사고가 분명히 있고요. 네. 이를 이제 그 이유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이유가 있다. 네.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아하.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앞서 안인득의 이 일문일답을 들어보면 일단은 자기 일이 아니라 제3자 일인 것처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처럼 답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한 거지. 죄송하게 생각하면 또 뭐예요? 그리고 어떤 점을 후회합니까? 했더니 잘못한 거는 처벌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라요. 잘못한 게 없다는 뜻으로 읽혀요, 지금. 시청자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본인이 조현병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오히려 반문합니다. 눈 부릅뜨고 반문합니다. 그럼 본인은 자신이 병 있는 거 압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들이 봤을 땐 잘못한 거 있다. 하지만 나는 그 피해를 내가 이렇게 해소했을 만큼 난 더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네. 나는 희생자고 나는 원래 더 피해자다. 근본적으로 아하. 피해자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여기서 당신이 병 있는 걸 아니냐고 물었잖아요. 네. 그거는 너도 병 있는 사람이야. 허허. 라는 식의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실제로는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상인이고 니네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인데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해? 라고 어떻게 보면 반문하는 거죠. 네. 정말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안인득에 대한 분노도 분노지만요. 지금 저 모습 보면요.
참 기가 참 아마 시청자분들 정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진짜 지금.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진술하는 모습에서 의아함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자면 경찰 조사에서 집에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 불을 지른 이유를 묻는 것은 네네. 집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것을 혹시 노리군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방화의 목적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질문의 취지인데 예. 경찰이 집에 불을 지르면 주민들이 대피할 것으로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에 안인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이런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다시 물어봤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하. 즉 본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이러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는가에 대해서 경찰의 직답은 피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라는 항변을 계속하는 진술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안인득의 이 범죄를 보면요, 이인철 변호사님, 특히 사망하신 분 보면은 여성,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노렸다. 이것도 혹시 일부러 집중적으로 노렸다.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거나 이제 노인, 소위 말하는 약자잖아요. 네네.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이제 범행을 한 게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고 안인득이 이제 대답하기를 네.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사살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거든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히 네. 여성하고 노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나오는 사람은 그냥 다 사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행이 더 재질이 나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양형 기준 요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서도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는데 네. 가장 이제 그 재질이 나쁜 건 뭐냐면 무차별적이고 범행 동기가 없고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악한 경우가 가장 기준이 높은 경우거든요. 네네. 이 사건이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아하. 정말 무차별적이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므로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앞서도 뭐 검찰 송치된 과정에서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도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일관했다면서요. 그 이웃 주민들한테 책임을 떠밀린 거죠. 나를 불법 개조해서 CCTV 놓고 몰래카메라 했으니까 나도 겁을 먹었다. 어허. 그리고 나한테 오물 투척하고 벌레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어딜 가서 항의를 해도 아무도 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피해 망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보통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 다 조현병이라고 해서 가서 공격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 피해 때문에 더 오히려 집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부분에서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격성에서 발현된 것일 수 있고요. 네. 또 프로파일러가 상담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은 자신이 정신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사고에서 이런 범행이 발생했다라고 자기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이 안인득에 대한 공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이번 사건은 막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이런 그랬죠.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제 진술들이 나옵니다. 이 주민신고의 녹취록에 따르면 네네. 신고자가 아래층의 남자가 계란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저 남성을 곧 만나러 나가야 되니 네. 빨리 좀 출동을 해달라. 아하. 이렇게 신고를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내용을 알고 가야 할 것 아니냐. 빨리 가는 게 좋은데 내용을 알고 가야 한다라는 응대를 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얘기인즉슨 그동안 수많은 주민들의 신고와 주민들은 불안하고 절박한 신고인데요. 네. 특히 이번에 신고한 사람은 이번에 안인도로부터 가장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왜 아파트 출입문에 오물치를 당했던 예. 이쪽 주민 있죠. 이 주민이 신고한 녹취록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즉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있으면서 현재 진상조사에 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집이란 얘기잖아요. 바로 이 집에서 그 여고생이 숨졌으면 안타깝게 저 안인득의 흉기 난동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냈던 그 집이에요. 그 집에서 지난 2월 28일 날 111 신고했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경찰이 이랬답니다. 아, 경찰도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111 신고한 분들이 다급해서 신고하지. 아, 제 신고는 말이죠.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브리핑을 합니까? 그런데 경찰의 허술해 보이는 대응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3월 8일 이제 그 범행 직전인데 3월 8일에 한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자, 여보세요, 경찰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마약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득이 출근길 주민들에게 막 시비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아십니까?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검사한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뭐 국가세 검사 결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유 없이 시비 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마약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경찰이 심각성을 느끼고 즉시 경찰관을 출동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현병 경력이 있는지 폭력 전과가 있는지 꼼꼼하게 수사를 하고 만약에 어떠한 그 범죄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사소한 사실 폭행이나 시비도 중한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검거를 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정말 답답한데요. 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뭐냐면 우리 경찰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긴 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중범죄가 발생하면요.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검거율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예방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범죄 예방. 사람이 죽고 다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정말 예방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철 원장님. 지금 뭐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금 예방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 자, 대응이라고 하는 게 사건이 일어나서 대응도 있지만 예방도 대응이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사건의 신고가 반복적일수록 이 사건은 커질 가능성이 그러네요. 크고 위험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신고가 아닌 여러 번의 신고였다면 네. 즉각적인 대응이 예방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그러니까요. 된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경찰도 노력했다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녹취록이 드러난 걸 보면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과연 잘 보호되고 있는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지금 남아 계신 주민분들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 안인득의 흉기 난동 사건,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이웃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24일 오전 9시였습니다. 네네. 이 창원의 한 아파트의 복도에서요. 네. 10대가 75세의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에서도 이 피의자인 10대는요.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이 있어요. 지금 네.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할머니에게서 네. 그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추측되는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피해 할머니의 생전 메모에는요. 네. 8월 18일 유리, 8월 22일 고춧가루, 8월 28일 대문 테이프, 8월 30일 대문 테이프 이러한 피의자의 이상한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그동안 괴롭힘을 당한 날짜 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할머니의 메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암호 같은 단어지만 이게 핵심 그 사안을 이 할머니께서 세상에 생전에 기록을 해놓으셨대요. 8월 18일 추정입니다만 뭔가 이 10대 이 사람이 그 할머니 집의 유리창을 뭐 두드렸다거나 깨뜨렸다거나 손상시켰다거나 뭐 그런 걸 추정할 수 있겠죠. 8월 22일 날에는 고춧가루를 집 앞에 뿌렸다거나 등등등 추정해 볼 수 있겠죠. 28일 날 대문에 테이프, 8월 30일에도 대문에 테이프. 김동철 원장님, 이것만 봐도 이것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진짜. 지금 사망한 할머니가 지금 4가지를 썼다고 해서 4번뿐이었을까? 아하.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요. 자,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이제 메모를 통해서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 가졌을 것이고, 네. 이건 여러 가지 사실은 지속적인 망상이 있으면 사실 네. 지속적인 한 곳에 대한 사건에 몰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 명이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이런 망상에 대한 폭력적인 어떤 행동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자, 이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 도와주고 서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지만 네. 한 명에게 지속적이잖아요. 아하. 그래 결국은 피해까지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부 당국에서도 사실 폭력적인 조연 그리고 또 이런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네.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10대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10대 피의자를 직접 면담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죽여야지 자신의 몸이 낫는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이 할머니와 연결된 부분을 끊어야지 자신의 연결된 이후에 느꼈던 어떤 신체적인 통증, 고통들도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면담 이후에 피의자가 하는 이야기는 할머니를 죽였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나 그런 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는 망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진술을 물론 면담한 경찰의 입을 빌려서 들어봤습니다만 이 피의자의 진술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현병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부분이에요. 그래요? 아마 자기 망상 속에 이미 이 사람만 죽는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아예 프로세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사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 부분은 망상이야, 이 부분은 환청이야라는 부분이 조금 인지가 됐다고 한다면 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고 약만 먹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망상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죽였던 거죠. 네. 지금 이 진술을 들어보면요. 김동철 원장님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 도통 모르겠어요. 할머니와 연결된 부분을 끊어야지 자신이 연결된 이후에 느꼈던 어떤 신체적인 통증, 고통도 없어진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망상과 이제 조현병의 같은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오랫동안 염려 강박, 건강 강박,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내가 염려 강박이 있으니까 결국은 나는 죽을 거야. 네. 자, 이 염려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라고는 아주 심각한 압박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 내가 할머니를 살해를 하고 난 뒤에도 나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할머니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병을 떠나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누누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방치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안타까운데, 자, 이 사람은요, 10대 피의자는 유독 소리에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피해, 자기가 층간 소음 때문에 피의자가 확인을 하러 올라갔다가 유리창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상컨대 환청이 있다 보니까 생활소음,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생활소음에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차 올라갔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창문을 깨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이 10대 피의자로부터 그동안에도 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왔다면 이걸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워낙 불안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막았다고 합니다. 혹시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면 세상에. 어떡할까? 왜냐하면 신고해봐야 뭐 크게 처벌받지 않고 다시 훈방으로 해서 다시 오면은 오히려 보복하면 더 크게 이제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못했는데 네. 지금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믿을 만한 건 경찰밖에 없잖아요. 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좋고, 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신고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시키십시오.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반드시 그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까지 가거든요.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접근금지 명령도 좀 신청해달라고 신청하시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 민사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정신병, 이런 조현병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시는데 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형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정신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주세요. 지방자치단체도 찾아가고 경찰도 찾아갔는데 네.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네. 가족 2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해야 됩니다. 형제가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됐고요. 또 응급 입원이라든지 지방자치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책임져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극적이거든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진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웃이라든지 경찰, 검사가 이 사람은 조현병 때문에 범죄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감정 의견을 참고해서 이 사람을 강제 입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시스템 면에서 아직은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 피해를 당하신 정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할머님의 생전 메모를 보면요. 최단비 변호사님 얼마나 두려웠을까. 신고는 못했지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보세요. 절대 문 안 열어주기 맹세에 동그라미 치면서 강조를 했던 저 메모를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너무너무 분노도 치밀지만 저 할머니의 고통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월에만 그 메모에만 벌써 4차례입니다. 18일, 22일, 28일, 30일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저렇게 고통을 계속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신고를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해 할머니의 여동생의 말씀에 따르면 카톨릭 신자신 이 할머니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선량한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 피의자가 10대의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입장에서는 10대의 학생을 내가 이렇게 신고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추측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모를 해두고 내가 나중에 대비하는 생각은 하셨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셨지 않을까 또 이러한 안타까움도 듭니다. 네. 어쨌든요, 우리 사회가 물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금물이겠지만요, 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나서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